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직 유지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들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본격적인 때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직 유지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 유지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에서 사퇴하라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국민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어떤 대권 행보를 위해서 도지사직을 놈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면 그 책임 논란을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공직 사퇴 시한이 12월 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 하겠다 이런 역할인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다가 원래 이제 88%로 지금 이제 국가에서 정해졌는데 네네. 이거를 100%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도지사직이 일종의 홍보 효과 또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 논란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현직 프리미엄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이 주력해야 될 부분은 행정의 안정성입니다. 연속성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보다는 12월 9일까지 본분에 맞춰서 경기도지사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관건 선거가 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홍보비를 갖다가 개인을 위해서 지출한다던가 대선을 위해서 지출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듣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현직이라서 그걸 써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해라까지 얘기하는 것은 여당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할 얘기인가 좀 그런 점에서 핀트가 조금 벗어나서 좀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조폭 사진 논란도 먼저 이재명 후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무슨 관계냐 그랬는데 결국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찍은 사진 네. 그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또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좀 품격 있는 토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네거티브 공방, 디스전 이걸 넘어서서 이제 치열한 공방이 되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뭐 눈에 거슬리는 거는 모조리 다 끄집어내서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건데 뭐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난 두 개 중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경선을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이거는 사실은 그런 절절한 마음의 표시잖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럼 차라리 경선 포기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품격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반감까지 일으키는 수준까지 간 거 아니냐. 상당히 경선에 빨간불이 지금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도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임기를 마치는 게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임이 뭘까?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도정 아닙니까? 안정적인 도정. 그랬을 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 1위로서 이제 후보 경선에 뛰어들고 있고, 그러면 각종 이제 뭐 그 TV 토론이나 이런 정치적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지역 순회 이제 그 행사까지 쭉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도지사의 시간을 전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의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 뭐 출근 시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6시 퇴근 이후에 그럼 6시까지는 경기도 일만 보고 6시 이후에는 과연 그 경선 주자로서 일을 하는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언론과의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공약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이제 경기도에 이제 입성시킨 여러 가지 정무 참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으로서 그럼 정무 참모진들은 정말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선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정말 경기도 일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책임지는 것인가 임기를 마치는 게 책임이 아니라 행정을
정말 그 잘하는 것이 책임인데 이런 이제 그 어떤 경선이 이제 계속 또 일정이 이제 바빠지고 있다면은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제 임기를 이제 사퇴하게 되면 뭐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지사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잘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질 없이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하면서 했던 발언이 본인은 양심적으로 본인의 공직 윤리상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계속 심리적인 충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책임 있게 한다는 것은 행정부지사한테 도정을 맡기고 경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약간 서로 책임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각이 좀 다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주말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도지사 신분이다 보니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강행군을 펼치는데 강원과 인천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순회 경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가능한데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경기도를 벗어나기가 좀 부담스럽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주말을 이용한 거고 지난번에 이제 안동을 먼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떤 확장성을 보여주는 측면으로서 첫 행선지에 의미를 부여를 했었고 뭐 괜찮은 전략이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강원도하고 인천을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의 지지율, 특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안정적이지만 또 문제는 크게 상승하고 있지도 않아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당심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역 따지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예비 경선 이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 첫 방문으로 안동을 방문하면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낙연 후보가 그 이번 경선에서 TK 지역 방문하는 게 처음인데 TK도 지역이 넓잖아요. 예를 들어 많은 정치인들이 TK 가면은 대구의 뭐 서문시장 뭐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TK 지역 중에 굳이 안동을 선택해 가지고 간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안동 방문했을 때는 자신의 고향을 방문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조준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서 이제 호남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이낙연 후보가 이제 많이 좀 상승세를 끌어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동진 정책을 펼쳐서 좀 확장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네거티브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직격해서 안동을 제일 먼저 사실 첫 출발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을 먼저 가느냐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많이 갖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다른 지역도 다 가겠지만 TK에서 굳이 안동을 꼽은 것은 확실하게 나의 적수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꺾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한 거죠. 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후보들의 지역 방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권자 수로 보면 수도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역에 방문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군소단위지만 지역을 방문한 그 여론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상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다 지역을 방문하는 거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쨌든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걸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그 안동에 간 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1위인 이재명 후보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이제 예비 경선 때 상당한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해서 이제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걸 굳히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양강 구도를 만들어야 다른 군소 주자들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친문들이 결국은 이제 이낙연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결국 이재명을 꺾겠다 이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정면으로 그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전략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음주운전 공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이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것을 공개했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도를 넘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민주당의 경선은 더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입당과 함께 좀 정체됐다가 또 다시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네. 이러면은 민주당의 경선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낙연 후보가 1차 경선 때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정체됐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보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전의 가능성을 보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경쟁이 이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소위 말해서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1차 경선 때 뭐 예를 들어 탄핵 때 당신은 어떻게 했냐 반대했냐 찬성했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에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검증이자 비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폭 사진, 자신도 찍은 조폭 사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던가 사실 그 사람 신분이 조폭인 것도 아니잖아요. 5월 단체 한 조직의 회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폭과 연루설이 나온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사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공방 드디어 이제 공식 서류로 나 과거에 음주운전 2004년 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공개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거나 굉장히 민주당의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네거티브 경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등은 당내 검증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이 검증단 설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검증단 요구에 대해서 이제 소송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요청하는 검증은 후보의 기본적인 어떤 등록 요건을 검토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전이 너무 단편적이고 토론에서 아주 단발적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깊이 있게 검증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 당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장과 당에서의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했던 2012년 상황에서 2007년 상황에서 실제로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 청문회까지. 그것도 경선 중에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검증단을 설치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송영길 대표는 왜 검증단 요구를 거부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심 송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위 주자 입장에서는 경선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당연히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추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선의 어쨌든 흥행, 그다음에 경선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검증 이런 걸 요구해야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잡기 때문에 결국 송영길 대표가 검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민주당에서 좀 집중적인 어떤 검증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야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계속해서 좀 구설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후쿠시마 발언이 논란이 됐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캠프를 꾸린 뒤에도 이런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발언도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후쿠시마 사건은 이제 체르노빌 원자력 그 발전소 폭발 사건과 같이 엄청난 그 최고 등급의 그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원자로가 녹아내렸고 수소 폭발로 이 지붕이 날아간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그게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 그 실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언론을 바로 내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편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 대변인단들이 이제 보강되고 이분들이 이제 메시지 작업을 하고 갈 때마다 뭐 발언록을 이제 작성해서 주겠지만 이거를 보고 읽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기자들이 있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유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본인이 가졌던 철학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각 사회 각 이슈에 대한 생각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메시지 관리를 어떤 뭐 특정 캠프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후보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좀 준비가 좀 부족한 것들을 이미 다 노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프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의 철학과 각 분야의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고 여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여권 지지층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진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야권 지지층에서조차도 이 발언들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상식을 넘어서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질에 이제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이제 이번 발언이 그전 발언과 저는 구별되게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동안에도 120시간 노동, 뭐 밀란, 부정식품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차가 좀 있는 거고 또 보수와 진보의 그런 시각차에서 나올 수 있는 면들이 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민들이 뚜껑 날아가는 게 그게 물론 뭐 본인은 원자로 자체가 폭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소 폭발하는 거를 TV 중계로 다 생생하게 내 눈으로 봤고 네. 그 다음에 녹아내려서 거기서 기준치의 10,000배가 넘는 고단위의 그런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그것이 그 폭발하는 걸 막으려고 물 뿌려서 그 물이 오염수가 돼서 지금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번 올림픽에서도 사실은 후쿠시마산 그 식자재를 갖다가 일본 측에서는 방사능 이거 별로 안 나온다.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이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본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도 사실 자체를 갖다가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오인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오해했다면 사과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건 사과가 아니라 마치 발언이 편집상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야권 지층에서조차도 이제까지 쌓였던 발언 리스크들이 합쳐져 가지고 역시나 준비 안 돼 있는구나. 그러니까 자질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야권 지지층에서 물음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 뭐 전후 따져서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잇따른 발언 논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25%, 윤 전 총장이 19%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20%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그 발언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의 발언 리스크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 추세가 있다가 입당 효과로 그 이제 하락 추세가 멈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발언 리스크, 특히나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제 평가인데 사실은 그 동안에도 이제 20%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막으려면 빨리 입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입당하고 나서도 지금 19%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입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윤 전 총장이 이제는 배우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뭔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참모진이나 아니면 캠프나 당에서 얘기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발언하겠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입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배우 역할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배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질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권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도층이 물음표를 제기하고 야권 지지층 내에서 물음표가 나오면 이제 윤 전 총장으로서는 그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제 뭐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에는 뭐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느꼈던 중도층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도층이 지금 대거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지역보다는 대도심에서가 이제 그 이슈에 민감한 경우인데요. 좀 그런 측면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12%나 빠졌다. 그러면은 서울 하면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실망한 층이 있는 곳인데 그들조차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서 등을 돌렸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야 모두가 이 중도층 잡기 그렇게 되면 대선판 자체가 지금 예선에서는 뭐 치열하게 네거티브하고 본인들의 뭐 정체성 가지고 싸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본선에 가면 결국은 중도층 잡기 싸움이 앞으로 이제 두세 달 뒤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 후에도 이렇게 20%대가 깨진 것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3월 4일 날 이제 사퇴 선언 이후에 3월 11일 날 갤럽 조사 발표가 있었죠. 그때 24%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거의 20% 중반대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9%로 이제 6%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12%가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전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 그동안 한 달간 있었던 여러 가지 말실수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는 이제 소위 얘기한 이제 엘리트층이나 지식인 그룹층에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기 시작했다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싫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던 누가 싸움을 잘했냐라고 이런 걸 가질 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후보를 쳐다보기 시작할 텐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아직 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지를 좀 유보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음번 이제 매달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조사는 이제 9월 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8월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9월 초부터 이제 경선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컨벤션 효과를 좀 보면서 지지율이 좀 일부 다시 회복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8월 지금 이제 중순으로 가면서 하순까지 가면서 또 다른 어떤 구설수나 말실수에 이제 연결돼서 이게 또 다시 지지율이 뭐 10% 초반대로 만약에 후퇴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캠프는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이제 당내 주자들, 뭐 원희룡 지사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후보들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당 외에서 들어온 분들의 이제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그동안에 이제 정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국민 이제 야권 내 지지를 좀 받으면서 새로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세가 눈에 띄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한 달 만에 5%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두 자릿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포인트 오르면서
4%포인트를 보였거든요. 이 추이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뭐 그동안에 이제 백제 발언 등으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지지율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로 갔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20% 중반을 갖다가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도 하락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지난 한 달 동안의 네거티브 공방에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지지층을 잘 지켜냈다,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사실 대선 후보가 한번 떨어졌다가 지지율 다시 상승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네거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굉장히 호남에서 지지율을 다시 일으키면서 상승한 면이 이제 이재명 때리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지지를 했던 중도 보수층. 중도층이 일부 이제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보면 윤석열 지지층 가운데서 사실은 뭐 보수나 진보 어느 쪽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의 표심이 이낙연 후보에게 좀 쏠렸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수혜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봐요. 사실은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게 걸었던 기대라든지 또 윤석열과의 차별성으로서 입당을 먼저 했던 선점 효과 뭐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나 이제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최재형 후보가 지난 뭐 인지도에 있어서 일단 낮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출마 선언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출마 선언 때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또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공부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왜 나왔냐 도대체 이런 이제 물음이 붙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보수층 내에서의 일정한 이탈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그렇다고 눈에 띄게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지는 못하다는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측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 문제가 될 텐데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거든요. 합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합당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제 거취와 관련돼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에 있던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3지역이 오히려 비어 있고 국민의힘의 그 후보군은 너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컷오프 통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입당하지 않을 것이고 제3지대 중도 진영을 국민의당이라는 어쨌든 3명의 그 뭐 의원 수밖에 없지만 작은 당이지만 그래도 4~5%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만들어지면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뭐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준석 지금 당 대표랑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뭐 안철수 대표와 이제 뭐 대변인단의 이제 공방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공방일 뿐이고 이제 속사정들은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에 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면서 뭐 원외위원장에 대한 요구라든가 당명 변경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정치 공세일 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은 단일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